오늘은 상동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동행동이라는 문구가 좀 낯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검색을 해서 찾아오시다가 여기까지 클릭을 하셨다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쌓여서 뭐라도 찾아보려고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오셨어요.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시고 상동행동에 대한 경험을 하시고 마음이 복잡해지셔서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사운드북 버튼을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반복해서 누르고 멀쩡히 서 있는 자동차를 뒤집어서 바퀴만 돌리고 있고 불 켜고 끄는 스위치를 올려달라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불을 켜다 끄다 그만하라고 하면 오열을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외출을 해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계단만 보이면 오르고 내리고 끝도 없이 반복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랑 손을 잡고 걷지 못하고 손을 뿌리치고 아무 길로나 뛰어가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방 안에서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하면서 깔깔깔깔 혼자 즐거워한다든지 빙글빙글 도는 과정을 무한하게 반복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을 까르르 거리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놀다가 결국에 어딘가에 팍 부딪혀가지고 울면서 상황이 끝난다든지 카시트에 앉으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자기 머리를 시트에 계속 박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치지 않습니다. 손을 파닥파닥파닥 거리면서 이유 없이 막 흔드는 거죠. 상동행동과 관련된 이슈들은 아이별로 제각각이지만 공동되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기는 있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애들도 다 이러는 걸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모든 것은 성장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동행동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매일 이런다면 우리 부모님을 향한 아이들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 걸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동행동을 한다고 모든 아이에게 자폐 성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2돌 전까지의 아이들이 상동행동을 많이들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상동행동에 대한 이론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론이 왜 많을 것 같으세요? 부분적으로만 설명이 되고 완벽하게 하나로 설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다만 부분적으로 조합을 맞춰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 기질 때문이다. 발달이 되지 않아서이다. 자기 자극 조절이 되지 않아서이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강화되지 않아서 이런 거야. 감각이 이상해서 스스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상동행동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상동행동을 하고 있다면 감각의 균형이 깨졌거나 감각이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아서 아이가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자폐 성향이어도요, 상동행동은 소거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자폐 성향이 없어도 상동행동은 소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 엄마랑 아가랑 손잡고 산책하듯이 걸어갔다 되돌아오는 일이 불가능해요. 상동행동을 하면은. 하루 종일 불빛을 껐다 켰다 하는 집에서 살 수 없고요. 빙글빙글 도는 세상에서 24시간 살 수 없습니다. 식당 의자에서 앞뒤로 몸을 막 움직이면서 우리 아이가 머리를 박으면 주위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부모님도 아이들도 일상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매일 산책하고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모든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산책 시간이 고욕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산책 시간. 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상동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아직 감각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감각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 중에 고립돼서 반복되는 학습으로 고착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을 방해하고 학습도 방해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동행동은 빠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건 좀 부작용을 유발해요. 우리 부모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2돌 전후 아이들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정말 콩알 만한 애들이 힘이 너무 세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힘으로 제압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누르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다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힘으로 못하게 한다던가 강제로 멈추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려워요. 그리고 그 힘으로 멈추게 하는 끝에는 감당하기 힘든 오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 상동행동 지겨워요. 지겨워 죽겠어요. 빨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안 하네 라고 멈출 수 있게 하는 건 없어요. 천천히 소거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동행동 개선을 위해서는 감각소거법, 차별 강화, 과다교정법, 놀이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감각소거법은 아이가 원하는 감각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가 상동행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감각을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가 나는 게 좋아서 탁탁탁 두드린다면 그 탁탁탁 두드렸을 때 소리가 나는 그런 감각이 나지 않게 차단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그릇으로 바꿔준다든지 소리가 나지 머리를 박았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관련해서는 감통치료들 보통 비슷하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차별 강화는 상동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칭찬, 평소 안 주는 뭐 젤리, 과자, 요구르트, 뭐 음식, 뭐 일반 상담에서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과다 교정법은 필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주는 형태예요. 시중에서는 비슷한 계열로 행동 분석가들한테 응용 행동 분석, ABA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놀이 활동을 통해 하는 치료, 놀이 치료로 많이들 만나고 계십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문가가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보다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자폐 성향이 심한 경우에는 자극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미한 케이스랑 자폐 성향이 아닌 발달 지연, 단순 발달 지연 및 감각축으로 인한 어떤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동행동 교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새로운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뭘까요? 먼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미디어를 끊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셨죠? 미디어 끊어, 휴대폰 끊어, 뭐 TV 끊어, 뭐 다 끊어. 미디어를 끊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경험에 왜 미디어가 들어오느냐? 새로운 경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게 미디어 끊기예요. 네, 끊으셔야 됩니다. 힘드신 거 알지만 끊으셔야 돼요. 상동행동은 일종의 자극 추구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만을 세게 불러오는 미디어는 차단하는 게 좋아요. 뭐 미디어랑 마찬가지로 일단 책이나 사운드북 같은 형태의 정적인 상태에서 자극만을 전달해주는 건 일단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두 돌 전후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는 게 부모님들의 굉장한 자랑의 형태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습관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책을 읽으면 좋은 거지, 이 시기에 엄청난 책 읽기로 우리 아이가 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정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미디어는 완전 차단. 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읽고 싶어요 엄마 하면서 읽어달라고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앉혀놓고 책 읽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2-3시간 책 읽기는 진짜 고문 같은 거예요. 이 시기에 2-3시간 집중해서 책 읽는 애가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책도 안 읽으면 애랑 뭐하고 새로운 시간을 보내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집에서는 시간이 잘 안 가요.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일단 집 밖으로 부모와 함께 나가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갈 데가 없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집 앞 놀이터에 마스크 쓰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야외니까요. 간단히 집 앞의 형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실에 들어가면 보통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야 이거 그냥 놀이터잖아 이렇게. 비눗방울, 장난감, 미끄럼틀, 뭐 그네 같이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상호작용하는 걸 통해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들이 말이 거창하지 새로운 경험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겁나서 위험해서 걱정돼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집 앞 놀이터 미끄럼틀 너무 더러워 우리 아이가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해서 만지지 못하게 하셨죠. 페인트 칠 그거 다 벗겨진 미끄럼틀 쇠 손으로 만지고 눈 비비고 막 입에 막 손가락 넣을 거 뻔하니까. 그런데요,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손으로 미끄럼틀 만지고요, 조금 먼지 쌓인 거 미끄럼틀 타고 스스로 내려오는 그 과정, 와 우리 어머니도 벌써 경악하고 계시죠. 놀이터 바닥에 흙, 모래, 자갈, 먼지 막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바닥을 막 애들이 막 긁어요. 막 기어가려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도 이제 같이 긁히시는 거예요. 저거 만지면 안 되는데 저거 지진데. 네, 새로운 경험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래도 만지고 흙도 만지고 그 감각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네도 위험해서 뒤로 자빠질 것 같아. 선생님 저 얘기 아직 이제 2돌 지나갔는데 그네는 못 타요. 이거 아니에요. 조금은 불안해서 못하게 했던 것도 타게 해주셔야 됩니다. 흔들거리는 그네에서 당황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휘청휘청 하면서 몸이 불특정하게 움직이는 그 경험을 아이들에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뭐 그네 잠깐, 미끄럼틀 잠깐, 시소 잠깐, 10초 타고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놀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잘 놀지도 못하는데 놀이터 나갈 필요 없어요. 놀이터 나가면 괜히 집만 많고요.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집중력이 없어 보이는 산만함도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감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산만함도 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 즉 놀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보여주는 모든 감각을 존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동행동하는 아이들한테 아침 먹고 놀이터 나가서 저렇게 2시간 놀고요. 부모님의 시각으로 엄청 더럽게 놀고 들어와서 씻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놀이터 나가서 엄청 더럽게 놀고 집에 들어와서 또 씻고 간식 먹고 또 다시 나가서 2시간 더럽게 놀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집에서 블록 가지고 놀다가 종이에 그림 그리고 막 잠드는 형태로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손잡고 걷기가 안 되고 계단만 보이면 계단만 계속 오르내려야 되고 손뿌리 치고 거리로 막 뛰쳐나가던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놀이터까지 걸어가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네, 진짜예요. 이게 불안과 예민이 강한 아이들한테 놀이터에서 마음껏 허용해주고 놀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들은 아이의 감각을 통합시켜줘요. 아이들은 인간이 가진 본래의 모든 감각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원하는 걸 본인이 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거는. 그렇게 통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상동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감각이 충분하니까요.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굉장히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드러눕고 떼쓰고 막 악을 쓰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종종 있죠. 이게 놀다가요 각성이 된 경우에요. 한참 흥이 올라왔는데 막 엄마 아빠가 중간에 끊고 누가 막 억지로 끌고 가면 애들이 너무 억울하겠죠. 감각이 각성이 되면 엄청 아이들이 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놀이를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놀이터의 마지막 코스로 그네를 한번 태워주세요. 그네를 타면 전정기관을 자극시켜서 각성을 바로 잡아주고 안정되게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겁나고 불안해서 아이랑 놀이터에서 한두 시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혼자 잘 해낼 자신이 저는 없어요 라고 하시면 집 근처 센터 찾아가시거나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육아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집 앞 놀이터가 지겨우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행은 일상을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극을 줘요.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극이 되는 과정인 거죠, 여행은. 그런데 선생님, 저는 바다, 산 보러 갈 여행 돈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멋있는 나라, 좋은 나라, 서울에도 산이 있고 경기도에도 산이 있고 전국 전 지역 어디에도 산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고민하세요? 자연은 열려 있어요. 엄청난 개고생이 예상되지만 아이와 함께 등산하십시오.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흙도 만지게 되고요, 나무도 보고요, 숲도 보게 돼요. 곤충, 동물, 온갖 잡벌레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 온갖 길이 구불구불하게 나와요. 이 모든 자극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오감이 마구마구 충족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뭐 하다못해 집 앞에 산에 가시면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만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겠죠. 새로운 경험을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이 새로운 경험에 역할놀이를 넣은 이유는 부모와 의사소통, 상호작용, 소통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인형놀이처럼 역할놀이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무언가를 먹는 흉내를 내면서 까르르까르 웃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냠냠냠냠 이렇게 먹는 흉내만 내셔도 돼요.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와 함께 노래를 듣고 엄마 아빠가 단체로 댄스 배틀 벌이시는 거예요. 막 그냥 춤추는 거예요. 뽀로로 노래 맞춰서. 재미없지만 그 순간에 빠져들면 재미가 막 올라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리고 침대 위에서 뛰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소리 질러도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불 양끝단을 잡고 아이를 놓고 그네를 태워주듯이 왔다 갔다 잡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지 않았지만 놀이가 될 수 있는 모든 놀이를 아이와 집 안에서 함께 해보시는 거죠. 뭐 블록이나 뭐 레고나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만 갖고 노시는 게 아이와 함께 노는 게 아니고요. 상호작용하면서 꾸준히 놀아주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아서 감각축으로 상동 안에 갇혀서 고착된 아이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부모님의 허락과 함께하는 체험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것들 허락하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 밖으로 애들 데리고 나가고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지치는 게 사실이에요. 알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아이들이 상동행동이 일반적인 이 자극이나 감각 통합이 아니라 좀 심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또 다른 사인들, 이상한 사인들이 보이신다면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이나 사설상담센터, 복지관, 컨택해서 종합진단 따로 받으시고요.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적인 사인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부모님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받으면 금방 소거되고 증상들이 치료가 금방 될 것들이 시기를 놓쳐서 좀 더 긴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호전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폐 증상이 호전이 돼서 비장애 아동으로까지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시간도 길고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냥 봤을 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비슷한 수준까지는 치료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여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뭘 해주지 않았거나 잘못해준 게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날 수가 있는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25 전쟁 나서 못 먹고 피난 다닐 때도 다들 애 낳고 잘 키우고 잘 자랐어요. 뭐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면 그 난리통 속에서도 설애들은 다 서고 기레들은 다 키고 말할 애들 다 말하고 정상적으로 자랄 애들은 다 자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타고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타고난다는 말이 상처가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재는 타고난 것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잘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나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핸드폰 끄시고요. 바로 아이 손 잡고 놀이터로 일단 나가세요. 화이팅!